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일명 드루킹 사건 때문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민주당원의 댓글 공작 우리 규탄하면서 특검을 촉구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대규모 집회도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떻게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파워토크에 모신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보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사선의 나경원 의원이십니다. 우리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죠. 사안의 엄중함, 또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막 농성 첫날부터 자리 지키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천막 농성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인데, 정치권의 태풍이 된 드루킹 사건, 여당은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선거 브로커, 사이비 교주한테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주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여론을 바꾸고 민심을 바꿨다는 것이거든요. 여당은 이것은 자발적 조직에 의한 것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착한 김경수가 악마에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면 이 사건을 보면요, 사실상 이것이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여당의 사조직으로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 댓글 공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했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호도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고요. 이것이 특히 대선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대선 전에도.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여당과의 지시 공모 여부, 그 다음에 이 시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정당성, 문재인 정권의 권력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 우리가 그 실체를 똑똑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사진이 하나 났습니다. 그 경호원들이나 차고 있는 이 무선 그 마이크 이어폰. 수신 장치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마이크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귀에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무선 장치인데, 그게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선 때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그 지휘를 하고 있는 듯한, 지시를 하고 있는 듯한 그 사진이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그 특히 이제 신문 기사의 일면이라든가 또 방송의 톱 뉴스는 그 언론 기관에 이제 사훈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렇게 싣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최동욱이죠. 그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 그 얘기도 우리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거를 일면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판단을 할 때, 어이구, 검찰총장과 이렇게 힘을 대보려고 그러나, 그러나 이제 결국은 진실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렇게 수백 번의 검토를 거쳐서 내는 게 언론사의 일면 기사인데, 그런 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 저는 아주 깊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그 사람은 이 대선의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경공모를 이용해서 경인선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선 경선 기간 내내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다니는 경인선을 뭐 소위 끌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그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네. 가자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오프라인 조직을 만들었고요. 온라인에서는 경공모의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일일 200 내지 300개의 기사에 우리가 댓글 작업을 했고 대선 기간 동안은 700여 개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37%를 찍었을 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5일간 네거티브를 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을 2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경인선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 작업,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경공모를 통한 드루킹의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그것은 결국 대선의 여론과 민심을 조작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판결문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국정원은 사실은 3년여에 걸쳐서 한 것이고요. 댓글도 보니까요. 댓글 총 합쳐서 2,045개인가 달았더라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70개 핸드폰으로 600개 아이디를 가지고 대선 기간 동안에 700개의 기사에 작업을 했다면 한 아이디로 한 개씩만 해도요. 대선 기간만 해도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국정원 사건하고 이 지금 드루킹 사건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민심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이것을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국정원은 뭐 국가가 개입한 것이다. 국정원 사건 톨톨 털어도 사실 새누리당에서 뭐 지시를 했다거나 부탁했다거나 또는 그 당시 후보 캠프에서 부탁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사이버 쪽에서 그 당시 김관진 사이버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한 답변을 보면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주다. 그래서 그런 걸 비추어 보면요. 사실 이것을 더 중하면 중하다고 할 수 있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가벼운 것이다, 팔이다, 동의할 수 없죠. 네,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 국정원 댓글과 동일시하는 건 파리를 보고 새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저도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비유를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비유는 뒤치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를 보고 새라고 하는 거다. 뒤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훨씬 더 큰 일을 저지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저기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오사카 총영사로 누구를 천거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네, 도모 변호사. 예, 네. 오사카 총영사 말고 일본 대사까지 네, 또 천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지지자였다면 그렇게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를 대선 이후에 이 사람을 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그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굉장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4강 대사 자리 정말 어마어마한 자리거든요. 그거는 웬만큼 기여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4강 대사를 감히 요구했다. 이건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김경수 의원이 사실은 여러 번 말 바꾸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뭐 이제 경찰청장이 한 말이지만 처음에는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는 뭐 감사하다라는 문자 메시지 정도 보냈을 수 있다 하다가 지금은 기사 URL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은 처리하겠다였습니다. 드루킹의 답변은. 결국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얘기를 안 할 수 없군요. 그렇게 김경수 의원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답을 한 적이 없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결국은 이제 사과를 했죠. 알고 봤더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습니다. 이 분한테 경찰청장한테 수사를 맡기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그렇죠. 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사실 그러한 특수관계라는 것만 봐도 맡겨서는 안 되는데 이미 그동안 경찰이 해온 행보를 보면 더더욱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월 29일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3월 21일에 긴급 체포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핸드폰과 뭐 이 아이디가 나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부분. 어떠한 이 사람이 과연 이걸 자발적으로 했느냐, 뭔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연간 11억 원의 자금이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두 가지 돈과 그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서로 외부 세력과 통신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들끼리는 어떻게 통신했느냐가 중요한데요. 3월 21일에 구속했는데요. 통신에 관한 영장이 언제 청구된지 아십니까? 4월 11일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4월 13일인데요. 그 직전에 알려질 것이 감지된 그 직전에 4월 11일에 통신에 관한 영장이 청구됐고요. 계좌 추적은 세상에 알려진 후 4월 17일에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경찰이 꼭꼭 숨기고 꽁꽁 숨기는 사이에 정말 질서정연하게 증거는 하나하나 인멸되고 증거는 감춰졌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경찰에다가는 우리가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네. 아까 오사카 총영사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나는데 자발적인 지지자였다. 그래서 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만 없었다면. 어떤 사실이냐면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해서 거기 민정수석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 드루킹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지자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의심이 드는 부분이죠. 또 김경수 의원이 게다가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처음 기자회견을 할 때는. 근데 나중에는 뭐 청와대에 이 이야기를 건넸다. 네. 뭐 청와대는 열린 인사 시스템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의회 어느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인 것은 뭐 물론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청와대에 사실상 인사청탁을 했겠습니까? 또 청와대는 뭐 인사청탁하는 사람 다 만나겠습니까? 직접 또 백원우 비서관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정황이 드루킹과 이 사건, 이 권력의 핵심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혼 소송을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장모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애 분유값도 벌지 못했던 사람이다. 자기가.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느릅나무의 건물도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그 이제 배후를 이제 네. 예,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뭐 특검 당연히 가야 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14년에 상설특검법도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회에서 합의하면 특검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검법을 별도의 법으로 발의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설특검법의 요건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야3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만 같이 합의해주면 특별검사만 같이 합의해서 임명하면 될 정도로 이제는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규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이 특검을 하는 거 넘어서 저는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민주주의의 회복 성숙은
정당한 여론과 정확한 민심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출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왜곡돼 있지 않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것도 뭐 실명 확인도 안 되고 한 개의 아이디가 수회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국민청원도 왜곡된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네이버만 우리가 비난하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저는 유튜브, 다음 뭐 온갖 곳에 이런 댓글의 공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플러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북한의 사이버 조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쳐왔던 부분, 사이버 공격 문제 뭐 수차례 여러 가지 우리가 드러난 것도 있고요. 이런 인터넷상에서도 뭐 대선 기간 아마 북한이 했을 겁니다. 물론 뭐 그건 상식적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사이버 공격, 또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남북 정상 제가 뭐 인권 문제는 이제 이게 하다 말이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을 단순히 요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 플러스 앞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저희 당에서 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같은 데에서 뉴스를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르면 구글이 자기네들이 만든 거에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뉴욕 타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네이버가 그 뉴스를 이제 사실은 자기들의 뉴스인 것처럼 이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크게 성장을 하는 건데 누르면 KBS의 기사라면 KBS의 홈페이지로 가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이버는 언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으로서의 어떤 규제는 전혀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요. 기사를 골라서 올립니다. 네이버에 편집실이 있습니다. 예. 아니 편집권이 있는데 편집실이 있는데 네이버를 언론으로 안 본다? 이건 맞지 않는 일이죠. 예. 네. 다음에 기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론이라면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자를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또 그 윤리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그 단물만 빨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댓글 문제죠. 뭐 구글 같은데 댓글 있나요? 없죠. 그 이제 댓글이 여론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댓글을 이렇게 조작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고쳐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당하셨어요? 전 많이 당했는데 댓글로. 아니 저는 나경원 의원처럼 이렇게 훌륭하거나 노출된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인턴이나 우리 젊은 직원들은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기사가 딱 뜨면 댓글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댓글이 안 좋으면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댓글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특검으로 가는 게 정답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루킹 사건은 특검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핵심과 다 있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법률가이신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4년에 국회에서 만든 상설특검법에 보면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서울경찰청장이 언급한 것이나 경찰청의 행태를 보면 이것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뭐 삼척동자가 봐도 의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특검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검으로 가면 일단 지금은 경찰로서는 우리가 이제 특검 수용하라고 엄청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뭐 경찰에서 슬슬 뭐 하는 척하고 뭐 일부 또 뉴스도 릴리스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짓고 특검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덜 공격받지 않겠냐 하면서 제가 사실은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특검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받을 수 없다. 예. 민주당에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정숙 여사가 그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 돼, 경인선 가야지 이렇게 5번을 짧은 시간 안에 5번을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경인선에 간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 경인선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말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예. 제가 드루킹으로 삼행시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루머가 사실로 밝혀진다. 킹이 대답할 따이다. 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킹은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예, 들여다볼수록 루머가 더 커지니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또 우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에요.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악수하는 순간부터 이제 생중계에 들어가고요. 또 김정은과 직통으로 연결된 핫라인을 개통했다. 종전선언을 하겠다. 또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받은 게 없이 효과적인 대북 전술을 너무 쉽게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또 문재인 정부의 진심원이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금 전에 뚜렷한 받은 것 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트윗을 하긴도 했는데요. 지금 폼페이오가 가서 만나고 미국의 CIA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또 한국 정부와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이제 미국의 사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라, 조심해라 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이 소위 발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의 선언을. 한마디로 우리는 핵국가다, 핵보유국가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 핵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하겠다, ICBM을 더 이상 발사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만 했고 또 이미 망가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라고만 얘기했지 과거와 현재의 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오히려 앞으로 핵 군축 회담을 하겠다. 또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 매우 핵 보유국으로서 나는 정상적인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하나의 스텝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핵화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 스텝은 당연히 첫 발을 디뎌야 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다? 이것은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안 하겠다? 이건 섣부른 저는 섣부른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있고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 핵 폐기가 확실히 되지 않고 저희가 대북 제재를 푼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북한의 태도는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이 대북 핵에 대한 정책은 예전에는
비핵화를 다 한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원래 우리의 그동안의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겠냐.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하겠다. 종전선언을 이끌론을 하겠다는데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14선언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이나 이런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하고 바로 핵실험하면서 다 무효화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 없는 레토릭이죠. 의미 없는 레토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혀 박수칠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을 뭐 너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고 이제 지켜봐야 되고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 괜히 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회담하겠다고 하면서 초강경 라인을 쫙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이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괜히 앞서가다가 엇박자 나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 못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줄 것을 거듭 좀 촉구합니다. 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 또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견 주신 우리 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